25년 만에 정보기관 최고 자리에 올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이름 대신 짧은 별명 하나를 씁니다. 다디. 우리말로 하면 아저씨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의 책상 위에 올라가면 세계 어느 독재 정권도 편히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중동의 밤을 지배하기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의 첫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시간을 5년 전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아침이었어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동쪽으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곳입니다. 아브사르드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한적한 시골길이 이어지는 조용한 동네예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검은색 차량 2대가 그 시골길을 조용히 달리고 있었어요. 앞차와 뒷차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잔뜩 타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차량 뒷좌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란에서 가장 은밀하게 보호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모센 파크리자데. 이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란 핵의 아버지. 이란 핵 개발의 총책임자였거든요. 무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국보급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사진 한 장, 일반 국민들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가 어느 도로를 언제 지나가는지는요, 이 나라 최고 위층 몇 명만 알던 극비 정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도로 옆에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자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몇 번을 지나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차량이었죠. 그런데 파크리자데의 차량이 그 트럭 앞을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무언가가 작동했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원격 조종 무기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버튼 하나로 조종되고 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무기는요, 오직 파크리자데 한 사람만 정확히 겨냥했어요. 바로 옆에 앉아있던 부인, 앞뒤 차량에 있던 경호원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목표 한 사람만 정확히 짚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전이 끝나자마자 그 낡은 트럭도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현장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란 땅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총을 뽑아 사방을 둘러봤지만 맞서 싸울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란 정보기관은요, 한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팀이 붙어있는 임무를요, 땅에 발도 안 딛고 무력화한다는 것.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부터 몇 년간 이란의 핵 과학자 4명이 이미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차원이 달랐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멀리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날 이후 이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고 지도자 앞에서 참모들이 얼어붙었다고 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저지른 곳이 어디인지는 짐작이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가 전혀 설명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란은 대대적인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핵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학자와 통화했던 사람, 그의 일정을 알고 있던 사람, 경호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요,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며 분노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요, 잡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란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댄 적조차 없었거든요. 멀리서 조용히, 치밀하게, 버튼 몇 번만으로 모든 걸 다 해낸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란 고위층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조직 안에도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그때부터입니다. 이란 정권 내부에 서로를 의심하는 공기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게요. 밤에 잠들 때 창밖을 몇 번씩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핵심 인사들은 이동 경로를 매일 바꿨어요. 같은 도로를 2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규칙이 이란 상층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란 정권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감옥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용하고 치밀한 작전 뒤에 한 사람의 손이 있었어요. 작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다비드 바르니아예요. 당시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부국장이었습니다. 작전국장을 겸하고 있었어요. 이런 큰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는 조직의 최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 이란이 겪은 공포는요,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의 손끝에서 앞으로 몇 년간 훨씬 더 큰 일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이 조용하고 무거운 손을 가진 남자, 그는 원래 어떤 아이였을까요? 이야기를 6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65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바닷가에 아슈켈론이라는 조용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어느 평범한 집에서 한 사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요. 바로 다비드 바르니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집안에는 말로 다 못할 무거운 역사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먼저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름은 요세프 브루노. 그런데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1933년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살던 나라를 급하게 떠나거든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히틀러가 독일 최고 자리에 오른 해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광기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브루노는요, 이 광기의 냄새를 남들보다 먼저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짐을 싸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급히 떠납니다. 그때 함께 떠나지 못한 수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훗날 날 어떻게 됐는지는요, 우리 모두가 아는 참혹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브루노는요,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뒤 팔마흐라는 부대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라의 뿌리를 만든 세대예요.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조국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그 이야기가 어린 바르니아의 머릿속에 한 줄씩 새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무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어머니 나오미 이야기예요. 이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었어요. 배 위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배가 아니에요. 침몰 직전이었던 난민선이었거든요. 배 이름은 파트리아호.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오려고 탔던 배예요. 수백 명이 이 배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 아기가 바로 바르니아의 어머니 나오미예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그의 진짜 집안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짚고 갑시다. 한 아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아버지는 나치를 피해 살아남은 사람, 어머니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태어난 사람. 집안에 이런 이야기가 흐르고 있으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뼛속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이 아니라 핏줄로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바르니아가 14살이 되던 해예요. 이 소년이 놀라운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나이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챙겨준 밥 먹고요, 친구들이랑 뛰어놀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가방을 싸서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텔아비브에 있는 군사기숙학교라는 곳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학교인지 훈련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새벽부터 뜁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요, 저녁에는 또 훈련을 받아요. 밤에는 부대 침상에서 잠을 잡니다. 14살짜리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서 이런 하루를 매일 반복한 겁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생활이에요. 보통 아이들은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버텨냅니다. 그렇게 4년이 흐르고요. 1983년
바르니아가 18살이 되던 해예요. 그가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에 들어갑니다. 이름은 사이렌 메트칼. 이스라엘에서 가장 뽑히기 어려운 부대로 유명해요. 들어가려면요, 수천 명 지원자 중에 몇십 명만 남는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체력, 지능, 성격 검사까지 몇 달에 걸쳐 진행돼요. 그 시험을 뚫고 그가 이 부대의 요원이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부대 출신 중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된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지금 총리인 네타냐후도 이 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렌 메트칼에 들어간다는 건요,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사회의 신호였습니다. 그가 이 부대에서 몇 년을 보내요. 새벽 훈련, 밤샘 작전,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에서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단단해지고요, 정신은 그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죽음의 경계 앞에서 침착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게 훗날 그의 손에 남는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던 청년이요, 군 제대를 앞두고 전혀 예상 못한 길을 선택합니다. 정보기관도 아니었어요. 정치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국내도 아니었어요. 그는 조용히 짐을 싸서 지구 반대편 어느 도시로 떠납니다. 그가 향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청년 다비드가 향한 곳은요, 바로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공과대학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학사 학위를 받고요, 바로 이어서 페이스 대학원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MBA를 땄어요. 우리말로 하면 경영학 석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 사막에서 굴렀던 특수부대 요원이요, 이제는 넥타이를 메고 뉴욕 도심에서 회계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전투복 대신 정장, 기관총 대신 계산기, 작전 지도 대신 재무제표. 낮에는 강의실에 앉아 있었고요, 밤에는 도서관에서 재무 이론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갈 게 있습니다. 왜 사이렌 메트칼 출신 청년이 뉴욕에서 돈 공부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첨단 산업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중이었거든요. 하이테크 산업, 바이오, 방위 산업, 이런 분야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 나라가 산다는 걸 정부도 청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수부대 출신들이요, 미국에서 경영이나 금융을 공부하고 왔거든요. 돌아와 국가 산업을 키우는 역할을 맡았어요. 바르니아도 그 흐름을 탄 청년이었습니다. MBA를 마친 그는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투자은행에 자리를 잡아요. 여기서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주로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요, 미국 자본과 이스라엘 기술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아주 잘 나가는 젊은 금융인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안정된 집에서 살고요, 주말에는 지중해 바닷가에서 쉬었을 겁니다. 그의 삶은요,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갈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995년 11월 4일 밤이었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어느 광장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그날 밤 그 광장에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이요, 평화를 지지하는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참이었어요. 라빈이 단상에서 내려와 자기 차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손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려요. 이스라엘 총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청년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랍 무장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나라 국민이 같은 나라 총리를 쏜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날 밤 얼어붙었어요. 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세운 나라에서요,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눴다는 사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며칠 동안 그 광장을 떠나지 못했다고 해요. 촛불을 켜고 라빈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30대 초반의 바르니아도요, 그 촛불을 든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가 어떤 심경이었는지는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거든요. 잘 나가던 금융인의 삶,
가족과 함께 지키던 안정된 일상. 그 모든 걸 조용히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방패가 되는 길을 선택해요. 1996년이었습니다. 바르니아가 30살을 갓 넘겼을 무렵이에요. 그는 조용히 모사드의 문을 두드립니다. 모사드는 원래요, 20대 초반에 지원해서 젊을 때 들어가는 조직이에요. 30대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원 서류를 낸 겁니다. 모사드의 선발 과정은요, 몇 달에 걸쳐 이어집니다. 체력 테스트, 거짓말 탐지기 검사, 압박 면접, 가족 관계 조사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보는 절차예요. 이 모든 관문을 그가 뚫어냅니다. 30대의 늦깎이 신임 요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그가 조직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요, 이상한 재능이 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었어요. 정보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요, 적국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포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포섭이라는 게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야 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 그걸 정확히 짚어내야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바르니아는요, 이 일에 유독 재능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듣고 깊이 이해하고 정확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럽 여러 도시에서 현장 요원으로 활약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요, 몇 년을 그늘 속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그는 조직 내에서 조용한 에이스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용한 에이스 앞에 곧 아주 큰 무대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적들이 그의 앞에 놓이거든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건물 안쪽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조용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방에 매일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들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란에서 넘어온 종이도 있었고요, 시리아 국경 너머에서 온 사진도 있었습니다. 레바논 어느 골목에서 조용히 오간 편지도 있었어요. 이 종이들이요, 한 조각씩 이스라엘의 눈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서류를 보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이었고요, 레바논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이런 서류를요,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 보냈을까요? 답은 이 방에 앉은 남자에게 있었어요. 바로 다비드 바르니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에는요, 오래된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아랍 나라에 들어가면요, 얼굴에서부터 티가 났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전부 다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잡히는 일이 많았어요. 가족과 다시는 못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르니아가 이 판을 통째로 뒤집어 버려요. 우리 사람을 보내지 말자. 그 나라 사람 자체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 간단한 말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요, 경쟁사에 부장한 사람을요, 우리 회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쳐봅시다. 돈 조금 준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는 몇 살인지, 어머니가 어떤 병으로 아프신지, 퇴근하고 어디로 걸어가는지, 3년, 5년, 때로는 10년을요.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바르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정보기관 최고 자리에 있을 사람이잖아요. 말이 많고 화려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주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요, 몇 시간이고 그저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만난 상대가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그가 그 자리를 한 번도 뜨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같이 일하던 요원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상대를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요, 정보기관에서는 몇 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르니아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유리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랍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요, 아랍어 능통자는 언제나 귀했어요.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열쇠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어요. 이란 정부 안쪽에
헤즈볼라 조직 안쪽에 우리 편의 눈들이 하나씩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요. 그 나라들은 전혀 몰랐어요. 2013년이었습니다. 바르니아가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에 오릅니다. 부대 이름이 초메트였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교차점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 정보망을요. 한 사람이 다 쥐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몇 년 사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국가 안보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안보 분야 최고의 상입니다. 한 번 받기도 정말 어려운 상이거든요. 그런데 바르니아가 이끌던 부대가요. 이 상을 무려 4번이나 받아냅니다. 한 부대가 같은 상을 이렇게 반복해서 받은 건요. 정보기관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무슨 일들을 해냈길래 이런 상을 계속 받았을까요? 그건 지금도 대부분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눈들이요. 이란과 헤즈볼라의 심장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2019년이었어요. 바르니아가 모사드 부국장에 오릅니다. 그런데 부국장인데요. 작전국장까지 겸직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사드가 실제로 벌이는 작전 전부가요. 이 사람 한 명의 손끝에 걸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넥타이 메고 은행에 다니던 사람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정보기관에 실질적인 손을 쥐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오른 그가요. 가장 먼저 입에 올린 나라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란이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의 눈에서 이 말을 할 때만큼은 평소에 조용한 기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벼르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가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이란의 핵은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세계 전체를 흔드는 위협입니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말을 곧 행동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요. 몇 년 뒤 조직의 가장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어느 방이었어요. 그날 조금 특이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최고 수장이 바뀌는 날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날이면요. 방송사 카메라가 몰려옵니다. 새 수장의 얼굴이 신문 일면에 실려요. 그런데 이날은 조용했어요. 기자들도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도 크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조용히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바르니아였어요. 그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이요. 당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이요. 같은 특수부대에서 뛰었던 사이였어요. 그 오랜 신뢰가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취임식이 끝나고요. 바르니아가 보인 첫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새 수장이 되면요. 보통 자기 얼굴 사진을 언론에 배포합니다. 인터뷰도 하고요. 포부도 밝히잖아요. 그런데 바르니아는요. 이 모든 걸 조용히 사양했어요. 그의 얼굴 사진 한 장이요. 당시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이 하나로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새 정보기관 수장의 얼굴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취임자가 몇십 년 만이었어요. 이스라엘 언론이 그를 부를 때요. 조용한 그림자라는 말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보다요. 책상 앞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가 이 자리에 앉은 시점이었어요. 세계 첩보판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공항에 가시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죠. 카메라가 여러분 얼굴을 스캔합니다. 여권도 지문을 인식하고요. 이 정보들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컴퓨터로 흘러갑니다. 우리에게는 편리한 시대인데요. 정보기관 요원들에게는요. 숨을 곳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가짜 여권 하나면 세계 어디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카메라가 얼굴을 알아봐요. 한 도시에 들어간 요원의 얼굴이요. 다음 도시 공항 카메라에 몇 초 만에 걸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요. 같은 고민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요. 우리 요원들이 다 노출됩니다. 그런데 바르니아는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그의 첫 결정은 이거였어요. 모든 걸 다시 짜자. 수십 년간 쌓아온 방식을요. 몇 달 안에 뒤엎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은 원래 세 가지 힘을 따로따로 써왔거든요. 첫째는 사람이에요.
요원이 직접 뛰어서 얻는 정보입니다. 둘째는 사이버였어요. 컴퓨터로 뚫어서 얻는 정보입니다. 셋째는 인공지능이었어요. 방대한 정보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부서에서 따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바르니아가 이걸 통째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름은 시너지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개혁이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어요. 수십 년 방식이 몇 달 만에 뒤집히기 시작하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요. 조용히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몇몇은 다른 부서로 옮겨졌어요. 정보기관 안이 술렁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르니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결심한 방향을요.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바뀌어야 살아남는다. 이 확신이 조직을 움직였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강한 개혁을 밀어붙이면서도요. 그는 조직 아래쪽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 조직이 새 방향으로 가려면요. 위만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가장 아래에서 뛰는 요원까지 같은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혁의 끝에서요. 그가 아예 새 부서 하나를 만듭니다. 이름은 영향력 부서.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적국의 핵심 인물을요. 정면으로 무력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국의 어느 장관이요. 자기 대통령의 신뢰를 잃는 순간이요. 그 사람은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거든요. 총 한 발 안 쏘고요. 한 사람의 힘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어요.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요. 이렇게 대놓고 심리전 부서를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바르니아는 이걸 정면에 세운 겁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나면서요. 모사드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됐어요. 과거의 옛날식 스파이 기관에서요. 사람과 기술과 심리전이 하나로 움직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취임 몇 년 만에요. 한 사람이 조직 전체의 얼굴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 태어난 조직 앞에요. 곧 첫 시험대가 놓입니다. 이 시험대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오랫동안 벼르던 상대. 이란과의 정면 승부였어요. 그리고 그 승부의 첫 총성은요.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기지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조종사들이 활주로로 이동합니다. 전투기 200여 대가요. 시동을 걸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규모였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이 있어요. 라이징 라이온 작전. 우리말로 옮기면요. 떠오르는 사자 작전입니다.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이란 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륙하기도 전에요. 이란 안에서는 이미 큰 일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시간 이란 국경 안쪽에서는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란 군인도 아니었고요. 이란 사람도 대부분 아니었어요. 바르니아가 몇 년에 걸쳐요. 이란 안에 심어놓은 눈과 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요.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왔거든요. 테헤란 인근 어딘가에요. 비밀 드론 기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란의 코앞에요. 이스라엘의 손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이 기지에서 소형 드론들이 하나둘 이륙합니다. 목표는 이란의 방공망이었어요. 방공망이 무엇인지 짚고 갈게요. 한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적국의 전투기가 날아오면요. 이 시스템이 그 전투기를 격추시켜요. 이란은요. 이 방공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저기 흩어놓은 시설이요. 무려 70개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요. 이 방공망들이 하나씩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란 군인들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요. 이미 자기네 방공망의 절반이 사라진 뒤였어요. 무엇에 당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이륙합니다. 그리고 이란 하늘로 들어가요. 원래 같으면요. 이란 방공망이 이 전투기들을 잡아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공망이요.
이미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요. 이란 하늘을 자기 앞마당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그리고 몇몇 핵심 지휘부가요. 며칠 만에 크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 작전 전체가요. 거의 오차 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한 발이 실수도 없었어요. 공군과 정보기관이 정말 손발이 맞았거든요. 자,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작전이 왜 그렇게 정확했을까요? 답은요. 공군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요. 그 전에요. 정보기관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방공망 위치, 레이더 위치, 이란 지휘관들의 이동 경로, 이런 정보들이요. 바르니아의 손끝에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 정보를 넘긴 사람들이요. 바로 몇 년간 그가 이란 안에 심어놓은 눈들이었습니다. 이 작전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을 때요. 국제사회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이었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합동작전을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냈다는 것. 전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도 흉내내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실력을 다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전 이후에 벌어진 일이요.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이란 정권 안에서요. 지도자들이 서로를 못 믿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회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이스라엘의 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요. 몇 사람만 모여서 내려야 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요. 세계 여러 언론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은 지금 자기 그림자를 무서워하고 있다. 작전이 끝난 뒤 바르니아가 남긴 짧은 말이 있어요. 이란의 지금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모사드의 임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존재 자체를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있는 한, 이 나라의 방패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국내에서는요. 이 작전 하나로 바르니아의 이름이 전설이 됐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온 가장 대담한 정보기관 수장이라는 평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작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이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부모 세대가 세운 이 나라를요. 자기 세대에서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이 작전 하나로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 그림 뒤에는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어요. 라이징 라이온 작전 이전에요. 바르니아는 이미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상대로 몇 번의 큰 승부를 벌였거든요. 그 승부들이요. 세계 사람들을 말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봅니다. 라이징 라이온 작전 이전에요.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2024년 7월이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이 조금 특별한 밤을 맞고 있었어요. 이란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이름은 이스마일 하니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요. 멀리서 지휘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란은 그를 국빈처럼 대접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직접 만난 그가요. 밤늦게 자기 숙소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방문이 닫힌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2번 다시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날이 밝자 이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안전을 챙긴 인물이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보호받던 사람이요. 이란의 심장부에서 사라졌다는 것. 이란 정권 얼굴에 먹칠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2024년 9월 17일 오후였습니다. 레바논 어느 지역이었어요.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요. 빵집에서 빵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시각, 레바논 곳곳에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허리에는 작은 기계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름은 삐삐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전 우리나라에서도요. 의사 선생님이나 회사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그 기계요. 숫자가 뜨면 전화기 있는 곳으로 뛰어가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삐삐를 썼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헤즈볼라라는 무장 조직의 요원들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세력이었습니다. 이 조직 안에는요,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요, 휴대폰은 위치가 너무 쉽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식 삐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 오후 3시 30분쯤이었어요. 레바논 곳곳에서요, 이 삐삐들이 동시에 신호를 받습니다. 숫자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허리에서 삐삐를 꺼내 확인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기계가 같은 순간에 폭발해버렸어요. 시장에서, 카페에서, 집 안에서요. 레바논 전체가 몇 초 사이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순간 누구도 몰랐어요. 전 세계 뉴스가 몇 분 만에 이 소식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휴대폰이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가 만든 물건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에요, 작은 폭발물이 들어있었다면요. 바로 그런 일이 레바논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요, 몇 년에 걸쳐 이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짜 회사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아주 좋은 삐삐를 만드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디지털 흔적도 감쪽같이 심어놓았어요. 헤즈볼라는 이 회사가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삐삐를 대량으로 사서요, 자기네 요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손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삐삐가 폭발한 다음 날이었어요. 이번엔 무전기가 같은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헤즈볼라는요, 이틀 사이에 통신수단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이 조직 내부가요, 한마디로 마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전을 결단한 곳은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최고 수장의 사무실이었어요. 바르니아의 방이었습니다. 작전 승인 앞에서요, 이스라엘 군부 안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바르니아는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이 결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판단이었어요. 그가 승인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의 무게가요,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한 사람의 결단 하나로요, 중동 지도의 그림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려 30년 넘게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인물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한번 나오면요, 레바논 상당수 사람들이 벌떡 일어설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조직의 얼굴이요, 이렇게 몇 주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이란이 뒤를 봐주던 세력들이요, 몇 달 만에 뿌리째 흔들렸어요.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이요, 이 작전의 정교함을 하나둘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요, 같은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르니아였습니다. 그가 취임하고 몇 년 사이에요, 중동의 판도 자체가 다시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이 냉철한 첩보 수장에게도요,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든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마음 놓고 부르지 못하는, 붙잡혀 돌아오지 못한 얼굴들이요, 그의 어깨에도 무겁게 걸려 있었어요. 텔아비브 어느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 서 있었어요. 손에는 사진 한 장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사진, 누군가의 딸 사진, 누군가의 어린 아들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2023년 10월 이후로요, 그들의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자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노인들도 있었고요, 젊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요, 비가 오는 날에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요, 몇 달을 기다린다는 것.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그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 슬픔을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식탁에서도,
사람들의 대화는 이 인질들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시간에요. 한 사람이 조용히 협상 테이블로 나갑니다. 바르니아였어요. 그는 첩보수장이었지만요. 동시에 인질 협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보기관 수장이 왜 협상 테이블에 앉을까요? 인질 협상은요, 단순한 외교가 아니거든요. 상대의 심리를 읽어야 합니다. 전략을 짜야 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아야 해요. 이런 일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요, 바로 정보기관 수장이었어요. 그가 마주 앉은 상대 중에요, 미국 CIA의 수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번스. 두 사람은 여러 도시를 오갔어요. 카타르 도하, 이집트 카이로, 밤낮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마스 측 인사들과요, 카타르 중재자들과요, 이집트 정보기관 사람들과요,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요. 한 명이라도 더 집으로 데려오려는 협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또 하나의 벽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였어요. 네타냐후는요, 군사적 승리를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니아는요, 인질을 먼저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두 사람은 여러 번 부딪혔다고 합니다. 같은 특수부대 출신의 두 사람이요, 이 사안에서만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두 사람의 회의 자리에서요, 목소리가 높아진 적도 있었다고 해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르니아는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요, 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그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협상 자리에서요, 그는 자기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했어요.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결과만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내부 사람들이요, 그를 부를 때 이름 대신 짧게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요,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하 요원들이요, 그를 믿고 위험한 임무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도요,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2026년 6월이었어요. 바르니아가 모사드 수장 자리에서 퇴임할 예정이에요. 정확히 5년을 채우고요, 조용히 그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요,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나설 때요, 부부가 마트에서 저녁 반찬을 고를 때요, 이 평범한 하루 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밤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르니아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요원 하나가 위험한 임무에 나설 때요, 가장 늦게 사무실을 나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요원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요, 책상 앞을 지켰다고 해요. 부하 요원들이 그를 아버지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각자 자기 나라의 안전을요,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대신 지켜주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오래된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르니아가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건요,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자였다는 점이에요. 카메라 앞에 서려 하지 않았고요,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고요, 오직 나라의 안위를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이요, 한 나라의 진짜 방패였습니다. 이제 그가 자리에서 내려와도요,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방패가 서게 되겠죠. 이스라엘 사막 위에는요, 오늘 밤에도 별이 하나 뜰 겁니다. 그 별 아래 어딘가에서는요, 또 다른 그늘 속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 덕분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조용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조용함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밤이 대신 뜨거워야만 얻어지는 조용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헌신이요, 수백만 명의 아침을 지켜냈던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